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26일은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2주년입니다.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귀국해 거주했던 경교장 등 근대 문화유산들의 보존과 복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1946년 6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이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서거합니다. 당시 백범이 거주하던 경교장엔 그날의 흉탄 두 발자국이 창문에 선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를 평생 품고 살았던 백범을 잃었습니다. 사실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1949년 6월 26일 날 안두희의 흉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49년 6월 26일 날에 돌아가셨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백범의 운명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경교장. 경교장은 백범의 파란만장한 일생처럼 기구한 사연들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 자리에 1936년 광산재벌 최창학의 사저로 지어진 경교장은 해방 이후 임정요원들이 귀국하면서 임정 임시청사로 쓰였습니다. 독립의 열망을 품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떠났던 독립투사들의 해방조국 실현에 대한 열망과 꿈이 스민 곳, 경교장은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이 경교장이라는 곳 자체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교장이 건국 이전에 일종의 건국을 위해서 활동했던 임정 요원들의 건국의 요람이었던 경교장은 그러나 정적인 이승만 대통령 집권 이후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백범이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진 이후 경교장은 대만 대사관, 월남 대사관, 미군 부대 숙소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현 강북 삼성병원인 고려병원 인수 후에는 약품 창고와 병원 사무실로 사용되며 본래의 정신과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이라면 그런 정부, 국가에 대한 그런 일도 있겠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대한 것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간다면은 좀 아쉽지. 96년엔 철거 위기까지 몰렸지만 다행히 2001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되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임정청사로 쓰이던 당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경교장 2층인데요. 여기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임시정부 활동을 할 때 일종의 집무실 겸 숙소 겸으로 썼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쪽 공간이고요. 예, 여기 사진도 보시면 그때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엔 3.1 만세운동을 전 세계에 타전한 당시 AP통신 기자였던 엘버트 테일러가 살았던 종로구 행촌동의 딜쿠샤 가옥도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미국인 사업가이자 언론인이었던 테일러는 고종 황제 장례식, 3.1 만세운동, 일제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타전하다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됐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딜쿠샤는 1963년 국가 소유로 전환됐지만 방치되어 오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철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7년 등록문화재 제687호로 지정되면서 고증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되찾았고 지난 3월 1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식과 안미경 학예연구사는 건축적으로도 딜쿠샤는 공동벽 쌓기라는 조적 방식을 적용한 건물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딜쿠샤 외에는 유사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복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교장이나 딜쿠샤는 뒤늦게나마 복원과 보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된 공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곳은 1층에서 있었던 써는 공간인데 위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병원 본관이랑 붙어 있어서 여기를 지금 복원할 수가 없어서 당장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 3개 가운데 1개가 안전관리 D등급 이하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가보개혁 이후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시설, 기록, 장비 등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다른 것도 아닌 안전 문제로 철거 위기에 몰린 등록문화재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런 등록문화재 보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지자체 학예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학예연구직 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보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 지자체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문화재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문화재 전문 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책임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국회엔 이외에도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사업개발 수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여러 건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의 말입니다. 문화재는 그 민족의 혼과 역사가 담긴 그릇입니다. 예산과 법이 없어서 제도가 미비해서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A씨는 재판에서 네.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네.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요. 네. 성소수자였던 A씨는 네.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네.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네.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A씨는 이스라엘의 네.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네. 기독교 단체의 긴급 기도회나 한국 전쟁 60주년 평화 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네. 수요 시위 등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A씨는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며 네.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네. 국가 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네.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종교적 양심만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적 양심 외의 네. 다른 종류의 양심을 이유로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네. 것이었습니다. 즉 비폭력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자가 네. 그 비폭력 신념이라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네.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 또한 포함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피고인이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에 따라서 네.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 특정 종교 여부를 떠나서 네. 비폭력주의 신념이 진실한 양심으로 볼 수 있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진실한 양심의 범위를 네. 종교적 신념에서 더 나아가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서 비폭력주의 신념도 네. 진실한 양심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네. 앞으로는 일종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파생되는 자신만의 신념으로도 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는 네. 것이죠.
다만 그러한 신념이 개인의 양심에 깊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하느냐 마느냐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녀에 대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슈플러스 박아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라고 하는데 네. A씨는 내연녀인 직장 후배와 네.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위는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네. B씨가 의식을 잃는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네. A씨는 이러한 B씨를 3시간가량 네. 자신의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네. 의식을 잃은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네. 그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네. 곧장 병원으로 가지는 않고 네. 이번엔 4시간 넘게 차량에 B씨를 태운 채로 다시 방치했습니다. 네. 의식을 잃은 시점으로부터 도합 네. 7시간이 지나서야 네. 뒤늦게 B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지만 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에 A씨에게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의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마땅히 해야 했을 네.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네. B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3시간 가까이 집안에 놔뒀다가 네.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서 4시간가량 더 방치한 만큼 살인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 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네.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집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루어봐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원에 곧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뇌출혈로 쓰러진 건지 네. 가령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건지 A씨가 구분이나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쉽게 말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방치해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적으로 네. A씨가 B씨를 방치한 행위와 네.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쓰러진 지 3시간 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B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법원은 이에 의식을 잃은 B씨에 대해 구호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호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만큼 네.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게 B씨가 의식을 잃은 지 3시간 지나서 데리고 나왔고 차 안에 4시간을 더 방치했다면 차 안에서도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텐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이게 같은 방치라고 해도 네. 아파트에서 3시간과 네. 차량에서의 4시간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에 3시간은 가령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황이 뭔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네. 푹 쓰러진 건지 네. A씨 주장처럼 토를 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음. 뇌출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가 중요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처럼 의식을 잃은 거라면 네. A씨에게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어떤 인식도 있기 어렵고 네.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구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빠 나 좀 잘래. 나 좀 졸려. 피곤해. 몸이 좀 어서서해. 몸이 좀 이렇게 좀 추워. 이러고 그냥 들어가서 자는 모습을 보면 네. 만약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저희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좀 몸이 안 좋나? 그럼 뒤에 4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그 A씨가 뭔가 이상한 걸 느껴서 네. B씨를 데리고 나왔을 즈음에 네. 이미 B씨가 사망을 했거나 네.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태였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A씨가 B씨를 즉시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 B씨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네. 이는 논리적으로 B씨의 사망 책임을 A씨에게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귀결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3시간 뒤 데리고 나왔을 땐 네. 즉시 병원에 데려갔든 차량에 4시간을 방치했든 결과적으로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네. 없다는 뜻입니다. 승지연 연구위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네. 병원에 가서 만약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뒤에 있는 4시간도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순간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의료기술로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이고 요약하면 앞에 3시간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즉 미필적 네.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네. 뒤에 4시간은 설사 그때쯤엔 A씨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A씨의 방치 행위와 네.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서 살인무죄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결국 뭐 항소심에서도 미필적 고의와 A씨 행위와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을 두고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싸움을 벌일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조국 부부 재판에 출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부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70대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